안녕하세요. 데이터홀릭 최반장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희 데이터홀릭 26회 방송이 기술상의 문제로 방송 앞부분에 녹음 파일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사과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청취자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앞서 25회 방송에 이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추천되는 개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개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도서를 참고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도서에서 소개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꾸며봤고요. 특히 이번에에서는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는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방송이 원활하게 시작되지 못하는 점 데이터홀릭 멤버 전원을 대신해 사과드리고요. 만약에 조 과장님의 꿀보이스 오프닝이 듣고 싶은 분들은 잠시 25회로 돌아가서 오프닝을 듣고 다시 26회로 돌아와서 이어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분이 있겠죠?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데이터홀릭의 첫 번째 공개 방송을 합니다. 10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7시에 홍대 입구의 팟빵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검색 엔진에 팟빵을 검색해보시면 금방 나오게 될 거고요. 세부 내용과 참가 접수 방법 등은 저희가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거든요. 확정되는 대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홀릭 26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상관과 회귀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일단은 좀 어렵긴 하지만 용어의 정의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상관 분석은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확률론과 통계학에서 두 변수 간의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지표죠? 지표죠. 네. 그래서 수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 두 변수가 어느 정도 관계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를 그냥 보여준다. 그래서 마이너스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플러스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회귀로 넘어가면 회귀 분석은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한 뒤 적합도를 측정해내는 분석 방법이다. 그냥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낸 기울기를 구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방정식 같은 형태로 그렇죠. 나온다. 네, 방정식이 되는 맞아요. 거죠. y는 뭐 x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x가 한 단위 변화할 때 네. y가 얼만큼씩 변화하는지 그 정도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귀 분석을 했는데 y는 2x다. 그러면 x가 1 변할 때 y는 2가 20. 변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렇게 선형적으로 2, 4, 6, 80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선형 분석이라고도 불러요. 선형 분석. 네, 선형 관계를 찾는 거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 맞아요. 이게 네. 선형 회귀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좀 되는데? 리니어 하나 넣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해. 그래서 책에서도 상관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 같은 걸 보여주는 사례로 근속 연수와 급여. 그죠? 근속 연수가 높을수록 급여가 올라간다. 네. 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올라가는 관계다. 네. 음의 상관관계로는 골프 스코어와 경험 연수는 음의 상관관계일 때가 많대요. 많이 할수록 성적이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러네요. 경험 연수. 경험 연수요? 왜 그럴까? 경험 연수. 그게 뭐지? 요건 약간 통념을 바꾸는 게 책에 써 있는 것 같아요. 골프 경험을 한 기간 횟수? 근데 만약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골프 스코어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네.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뭔 소리 하나 했네. 야, 난 알고 있었어. 골프 알못 같으라고. 진짜 사르스들 아이고. 나 진짜. 골프는 12명이 치는 거죠. 최만장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바보야. 그러네. 뭐가 있다 지금. 네. 골프 스코어는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골프 스코어와 경험 연수는 음의 상관관계일 때가 난 많다. 이거 해석하려고 그랬어 막. 왜 그런지. 내가 아니, 해석해볼게.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말하는 코릴레이션은 지표예요. 지표. 두 개의 데이터가 얼마나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느냐, 비슷하게 변화하느냐. 비슷하게 변하는 게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지표인 거지. 얘가 비슷하게 변하니까 얘도 그러면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관관계가 1이래. 그러면은 뭐 골프 연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은 골프 그 점수가 1 떨어질 때마다 아니 연수가 1 증가할 때마다 점수가 1 떨어지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잘못 분석하는 경우 이런 거네요. 예를 들면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나왔다. 근데 B라는 변수를 올리고 싶어서 A라는 변수를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네. 그죠. 그건 또 이 방금 주제랑 다른 문제긴 한데. 그쵸. 네, 어쨌든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저도 약간 그 저의 잘못된 경험을 이야기하면 분석 같은 거 처음 배울 때 그냥 엑셀에서도 상관관계 분석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럼 쉽게 그 차트 같은 게 나오잖아요.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그런 걸 보고 A라는 거랑 B라는 거랑 관계 있네? 그럼 A를 막 올리면 B도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거는 사실 인과관계랑 헷갈리는 거고 그 주제를 뒤에 거랑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회귀 분석이랑도 엮어서 얘기를 해야 돼서 회귀 분석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회귀 분석은 방금 상관 분석이랑 다르게 A가 얼만큼 변했을 때 B가 얼만큼 변하니까지 알고 싶은 거예요. 상관에서는 그런 걸 몰라요. 예를 들면은 키가 1cm 증가할 때 몸무게가 뭐 0.3kg씩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한 단위 변화할 때 다른 지표가 얼만큼씩 변하는지를 아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뭔가 예측하거나 이런 정도로 쓸 수가 있죠. 회귀 분석을 했을 때는. 회귀 분석을 한다면 상관 분석을 했을 때는 이런 관계를 알 수는 없죠. 회귀 분석을 하면 그 방정식을 찾게 되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구나. 회귀 분석은 간단하게 y는 ax 플러스 b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들으는 순간 이제 이놈들 뭐라고 하는 거야라고 하시겠지만 x랑 y라고 두 개의 값이 있고 그 두 개가 회귀 분석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가 얼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증가해 아니면 뭐 감소해라는 걸 파악하고 싶은데 그 앞에 곱해지는 a 그 다음에 상수인 더해지는 b 이 두 값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찾는 거예요.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데이터 여러 개가 a랑 b를 어떻게 표현하니? 라는 걸 역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목적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A, B를 파악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X를 알아도 우리는 모르는 X를 알아도가 아니고 넣으면 X만 알면 X를 넣어보면 Y 값을 A, B에 갖다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학점하고 연봉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기울기를 얻어냈어요. 그럼 누군가 나한테 그 사람이 학점만 알려주면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기울기라고 하면 학점 곱하기 몇을 해야 연봉이 올라가는 값을 파악할 수 있니라는 뜻이에요. 학점이 1점 올라갈 때 연봉이 얼마씩 변화한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X만 알면 집어넣어서 Y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걸 어디다 써요? 예측하는 데 쓰는 거죠. 예측하는데. 네, 예측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저는 거구나. 예측한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추정할 때 써요. 추정할 때. 네. 예를 들면 이번에 학점이 3.5가 나왔어요. 그러면 너는 연봉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셈이죠. 사실 모든 분석의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대학 학점이 높을수록 얘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할 거다, 성과를 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학점 가지고 사람을 뽑아도 될까 말까 이런 걸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분석 방법들을 쓰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게 말이 되나요? 이제 저는 HR에 있으니까 HR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직무 만족도라든지 네. 뭐 성과평가 기록이라든지 뭐 키나 몸무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변수를 다 때려놓고 상관관계 분석을 해봤더니 직무 만족도랑 성과가 되게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봤더니 직무 만족도가 뭐 1이 오를 때 성과평가 점수가 뭐 그렇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성과평가 점수가 1에서 10이 있다라고 하면 관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직무 만족도가 몇인 사람은 성과평가는 이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그렇죠. 용도로 쓰는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거죠. 써먹는다 그렇죠.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Y 값이 미래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X는 과거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군요. 그럼 X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예를 들면 거죠. 이럴 수 있겠네요. 공정 어떤 기계들이 있는데 그 공정 기계의 어떤 노후화 정도가 예를 들면 몇 년이 됐을 때마다 뭐 100번에 한 번씩 오류를 막 발생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노후화가 30년이 되면 얘는 뭐 한 달 동안 기계를 돌리면 몇 번 오류를 낼 거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현업에서 좀 사용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기계야말로 그런 데가 잘 적용되는 사례인 거죠. 그렇게 활용할 그러니까 수 일단 있다. 상관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다 회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다 네. 숫자로 돼 있어야 되는 건가요? 둘 다 연속된 개념으로 되어 있는 값이어야 해요. 그러면 여기 연결해서 연속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어떤 개념을 동일한 잣대를 놓고 숫자로 변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변하는 수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베리어블. 변수. 네, 네, 베리어블. 다양한 값으로 구성된 값.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하나는 이제 범주 변수 혹은 명목 변수라고 하는데 우리 뭐 예를 들면 설문지에 성별 입력할 때 남자는 1, 여자는 2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숫자로 되어 있기는 하고 우리가 컴퓨터에 값을 입력할 때도 1, 2 이렇게 입력을 하긴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는 뭐 더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이런 연산을 할 수 없죠. 그냥 네, 뭐 예를 들어 남녀의 평균이 1.8이다 이런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끔 있다면서. 가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해 그거. 그래서 이런 그냥 이름의 역할만 하는 것 그래서 명목 변수라고 하고 혹은 집단을 분류해주는 범주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주 변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이제 연속 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숫자가 크기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키나 몸무게나 뭐 시험 성적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숫자가 강할수록 강도가 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연속 변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x 값하고 y 값 이 모두가 연속 변수로 되어 있어야 상관 분석이나 회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네, 물론 이제 이게 다른 형태의 변수라도 쓸 수 있는 모형들이 따로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건 두 변수가 모두 연속적일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밥 먹는 시간이 짧을수록 일을 잘한다. 뭐 이런 것들도 막 분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데이터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한 것처럼 X랑 어이구 여기서 갑자기 찌르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오해가 섞이는데 그거는 이제 인과 방향성 데이터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밥을 적게 먹을 수 먹는 짧은 시간 먹는 건지 짧은 시간 먹는데 일을 잘하는 건지는 모를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분석도 마찬가지고 회계 분석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과관계를 표현해 주는 분석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인과라고 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지는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할 때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상어에게 공격받은 피석에게 숫자가 인과관계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잘못된 예로서 많이 토용된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그러니까 그 기간에 상어에게 공격받은 피석의 숫자가 많다는 거는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 높을 때는 당연히 여름이고 여름에는 상어가 많이 출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피서객들이 많이 물린다라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중간에 아주 중요한 변수는 보지 않고 어떤 특정한 수치만 보면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온이라고 하는 제3의 변수 이걸 가외 변수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는 원인의 역할을 하는 게 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요 두 가지 양극단에 있는 변수의 관계만 봤을 때는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도시에 교회가 많으면 범죄율이 높다. 그건 맞아요. 이거죠. 교회가 많은 곳은 인구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범죄율이 많다고 하면 되겠구나. 범죄 숫자가 높다라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구 대비 사실 범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갖고 사실 지표를 1000명당 범죄 건수 같은 걸 표시를 많이 잘라서 해요. 이렇게 놔야 되는구나. 1000명당 기준이라든지 그 뭐 100만 명당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게 회계 분석이 그냥 의미상으로는 뭐 x가 1 증가할 때 y가 2씩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문장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인과관계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A가 들렸어요. 증가할수록 B가 증가하다. 이게 완전 인과관계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데이터 포인트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런 선형적인 관계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X를 올리면 Y가 올라갈 건가 하는 것은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러면 인과관계를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실험을 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실험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이후가 되어야 하겠죠.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인과가 성립하려면. 근데 상관 분석은 동시에 발생한 두 지표라고 해도 구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선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지표는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관과 회기는 지표의 방향이 달라져도 같은 값을 줘요.
지표의 방향이 달라져도 X랑 Y를 바꿔도 결과가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선후라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인과를 알 수가 없다. 네. 이해했어. X 값이랑 Y 값을 바꿔도 값이 같은 값이 나온다니까. 근데 물론 회귀 분석에서 기울기는 같진 않아요. P-밸류는 같게 나오는. 상관관계는 네. 바꿔도 상관계수는 네. 어떻게 바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인 결과라는 개념이 상관 분석에는 상관계수에는 없어요. 네, 애초에. 상관 분석이란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상관이 있냐 없냐를 알아보기 위한 거고 있으면 얼마나 있냐.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있냐.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양의 얼마나 방향이냐 있냐. 음의 방향이냐를 아는 거지. 얘가 그 양쪽에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인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 말도 안 되게 단편적인 정보예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필요한 정보기도 한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표잖아요. 이것 또한 그냥 집계값의 일종이에요. 아까 통계같이.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실 때는 EDA 과정에서 쓰이고 끝나게 될까요? 그렇죠. 상관 그렇죠. 분석은? EDA에서 많이 사용한 이게 왜 많이 사용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분석에 사용해야 되는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분석에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중에서 관계성이 있는 것들만 추려서 분석을 하고 싶을 때가 변수를 있어요. 추릴 때. 그렇죠. 그래서 네. 모든 변수의 관계를 모두 다 상관계수로 구해서 이제 이걸 행렬로 나타내거든요. 행렬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 행렬 값을 그래프화하기도 하고 그럼 이 중에서 관계성이 큰 몇 가지 변수들의 패턴을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쌍들을. 그럼 그 쌍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에 활용하게 되니까 이런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유의미한 변수들을 뽑아내는. 그렇죠. 네. 결과가 돼서는 안 되고 이제 과정이 분석의 있다고 과정이어야 보는 게 된다. 맞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랑 비슷한 값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음. 그래서 걔를 바라봤을 때 이런 식이네 정도만 판단하고 넘겨야지 얘가 뭔가 어떤 최종 결과물의 산출물이 되긴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귀 분석 모형에 어떤 변수들을 집어넣을 건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만약에 100개가 있어요. 그럼 100개를 가지고 다 Y값을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일단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모형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변수가 많은 게 예측력을 낮추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은 관계성이 큰 것들을 상관 분석을 통해서 먼저 추려내서 예를 들면 100개 중에 30개만 뽑는 거죠. 요리를 위한 재료 선별. 그렇죠. 네, 좋은 네, 재료만 좋은 재료 일단은 선별. 뽑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걔네를 가지고 회귀 모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제 다른 모형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더 많이 쓴다고 자연스럽게 봐야겠죠. 회계 분석 결과가 좋아지겠네요. 좋은 상관계 높은 것들을. 반드시 그렇진 않은데 100개를 다 넣었을 때보다는 관계성이 높은 거를 추려서 넣었을 때 예측력은 올라가죠. 저랑은 조금 반대 방향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상관계수가 높지 않은 애로 추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X랑 Y의 상관계수가 높은 애를 추리는 거랑 다 별개로 X들끼리의 상관계수는 높은 애가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아까 지금 이거는 이제 다중공선성 다중공선성 얘기하는 얘기를 거구나. 하는 건데 네. 회귀 분석에 들어가는 X 값들이 걔네들은 서로 독립이어야 돼요. 얘네가 서로 관계성이 높을수록 예측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Y 값이랑은 관계가 있지만 X들끼리랑은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변수를 뽑아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비슷하게 하는 애가 두 개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네.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예를 들자. 네. 이렇게 합시다. 몸무게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예를 들면 키가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허리둘레. 허리둘레가 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은 거니까. 근데 키랑 허리둘레가 너무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게 두 개 사이에는 다중공선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할 때는 이걸 하나로 그냥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둘 다 넣을 수는 없다. 그렇죠. 방법은 둘 중에 하나만 넣던지 아니면 둘을 합쳐서 하나의 또 다른 변수로 만들어서 얘를 넣던지 이런 방법을 그래서 택하게 이게 되죠. 실무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저희가 어떤 특정 분석을 할 때 그 지표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직무 만족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직무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위해서 설문을 만들어요. 1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 그러면 우리 딴에는 다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어떤 문항이라고 생각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하는데 문항들을 나중에 결과들을 보면 이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강한 문항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측정 문항이 많을 때는 보통 요인 분석을 많이 하고 혹은 주성분 분석 이런 분석 방법들을 써요. 그러면 이제 차원을 찾는 거예요. 변수가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얘네가 몇 개의 두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팩터라고 하는데 그걸 찾아서 나중에 회귀 분석 모형을 넣을 때는 그 원 설문지 문항의 응답치를 넣는 게 아니라 이 팩터 점수를 구해서 이걸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변수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야, 이거 방법도 쓰기도 어렵네요.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어렵다고요? 아니 요 얘기가 네. 왜냐면 어려운 지금 방법이에요, 이 이거는. 주성분석이라고 넘어가는 차원 어쩌고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자기 보고식으로 설문지수로 만들었던 무언가 갖다가 측정할 수 있어요
라고 가정하고 싶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 자,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어쨌든 그렇게 계속 고도화돼서 그런 걸 측정할 수 있어요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법들이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논문을 쓰면 이걸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로 보잖아요, 우리가. 척도를 개발할 때는 사용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목적에 따라서 어떤 개념이 여러 가지 하위 요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전체를 통으로 묶어서 하나로 얘기하기보다는 세세하게 나누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격 검사 같은 거죠.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외향성이 있고 성실성이 있고 뭐 지능의 창의성에 대한 관심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하위 요소들로 성격이라는 걸 세분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거를 전체로 평균한다 그러면 뭔지 알 수 없는 지표가 되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위 구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요인 분석 같은 방법을 써야 근데 하죠. 요는 그거죠. 되게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어렵긴 할 텐데 이렇게 분석하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잖아요. 분석의 결과가. 네, 저희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고 어쨌든 잠깐만. 다중공서수는 누가 이겼어? 너님이요. 같이 나님이요? 얘기했어. 같이 아니에요. 했어. 같이. 아니, 시작은 저는- 박박사님이 했었어. 내가 시작하긴 했는데 설명은 너가 시작했어. 네, 엎드려. 그렇죠. 저기 뒤에서. 왜? 내가 아니라니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인과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인과관계를 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자. 어쨌든 방향을 정해주지 않아요. 음. 지금의 두 가지의 얘기는 선후, 그러니까 인과 과, 원인과 결과라는 방향성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숫자가 나오는 어떤 그 지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상관과 회귀와 인과의 이거 그 청취자분들이 피드백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저희가 진짜로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아예 그냥 하나의 개념만 갖고 좀 진짜로 쉽고 이해하기 쉽게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걸 쉽게 다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저희 방송에서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는 목적이 이제 데이터 분석 입문자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필수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분석을 할 때 회귀 분석을 많이 쓰고 있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어마무시하게 때문에 많이 쓰죠. 상관 상관분석도 마찬가지고. 분석도 마찬가지. 여기서 그러면 가져갈 건 상관관계란 무엇이고 회귀란 무엇인데 인과랑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는 아니 아니고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 아니다. 같은 말이 아니다. 오케이. 이거를 인과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이게 참이라고 해서 인과가 참이진 않는다.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되나요? 그죠? 네, 그 정도가 깔끔하네요. 그것만 가져가도 네.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떠들었지 그럼? 그런 식으로 그거부터 할 거야. 그렇군요. 우리 괜히 통계했나봐. 네, 표준 편차 평균까지 괜찮았는데. 하여튼